전현이 뭔가 숨기고 있어. 48년을 함께 산 내 아내를 요양원에 처박아 놓고는 면회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혜진의 가짜 눈물과 거짓 걱정이 역겨워서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여행 간 사이에 대체 우리 복심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가식적인 것이 내 앞에서 연기를 하고 있어. 분명히 뭔가 꾸민 게 있다고. 가족 간의 신뢰와 배신, 그리고 돈을 둘러싼 인간의 어두운 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그럼 충격적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역 KTX 승강장에 오후 3시에 따스한 햇살이 비춰들고 있었어요. 제주행 기차에서 내린 승객들 사이로 임종수가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75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어깨와 단정한 옷차림에서 40년간 교직에 몸담았던 그의 품격이 느껴졌어요. 임 교장님, 정말 한 달이 꿈 같았습니다. 함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다녀온 퇴직 동료 박종화가 종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부부 동반으로 가봅시다. 그래야죠. 복심이도 얼마나 부러워했는데. 종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캐리어를 끌었어요. 한 달 동안 아내와 떨어져 지낸 건 결혼 4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매일 저녁 화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그리움을 달랬지만 이제 곧 만날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종로구 자택으로 향하는 동안 종수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한 달을 되새겼습니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오름,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의 여유를 찾았던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퇴직 후 5년간은 바쁘게 살았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진정한 노후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73의 나이에도 여전히 부지런하고 정정한 아내를 떠올리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어요. 방직 공장에서 평생을 일하며 가정을 꾸려온 그녀는 종수에게 있어 든든한 동반자이자 인생의 반쪽이었습니다. 오후 4시 30분, 드디어 집 앞에 도착했어요. 종로구 청운동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이지만 종수 부부에게는 40년간의 추억이 깃든 소중한 보금자리였어요. 1층에는 아들 광수 가족이, 2층에는 종수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며느리 박혜진이 나타났습니다. 44의 나이답지 않게 동안이지만 오늘따라 표정이 어딘가 어색했어요. 10년 전 아들 광수와 결혼할 때만 해도 간병인으로 일하며 성실하다는 인상을 받았던 혜진이었는데 오늘은 왠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아버님, 잘 다녀오셨어요? 혜진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응, 혜진아,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어. 어머니는 어디 계시니? 종수는 캐리어를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아내를 찾았어요. 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간 복잡한 표정을 종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님? 혜진이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어요.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종수의 가슴 속에 불길한 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아내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며느리의 어색한 태도도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어요. 평상시라면 종수가 여행에서 돌아오면 복심이 가장 먼저 현관으로 달려나와 반겼을 텐데 무슨 일이니? 복심이가 어디 갔다는 거야? 종수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혜진은 고개를 숙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종수가 알아챘어요. 간병인 출신답게 평소에는 침착했던 혜진이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다는 직감이 종수의 온몸을 휘감았어요. 어머님께서 병원에 계세요. 혜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병원. 그 단어가 종수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건강하기 그지없던 아내가 병원에 있다니. 제주도에 있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종수는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 복심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통화 중 신호만 들렸습니다. 무슨 병원? 갑자기 아파졌다는 거야? 종수는 혜진의 어깨를 잡으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눈물이 글썽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종수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오랜 교직 생활을 통해 길러진 직감이 뭔가 이상하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학생들의 거짓말을 수없이 봐왔던 그였으니까요. 파킨슨병이라고 진단받으셨어요. 혜진의 고백에 종수는 그 자리에서 멈춰섰어요. 파킨슨병. 종수는 그 병명을 되뇌었습니다. 물론 고령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지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바치를 하고 청소를 하던 복심이 갑자기 파킨슨병에 걸릴 수 있을까요? 더구나 제주도로 떠나기 전날까지도 복심은 종수의 짐을 싸주며 건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말이에요. 손떨림이 심해지시더니 걸음걸이도 이상해지셔서 혜진이 계속 설명했지만 종수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광수 오빠와 상의해서 전문요양원에 모셨어요. 전문요양원?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아내가 그곳에 혼자 있다는 생각에 종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48년 동안 단 하루도 떨어져 지낸 적 없던 부부였는데 자신이 여행을 간 사이에 아내가 홀로 병원에 입원했다니요. 광수는 어디 있니? 종수가 아들을 찾았어요. 회사에 갔어요.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혜진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종수는 현관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보험 설계사인 아들이 이런 중요한 시기에 회사에 가 있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당장 어머니 계신 곳으로 가자. 종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혜진은 당황한 듯 종수를 말렸어요. 아버님,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제가 모시고 가드릴게요. 면회 시간? 그것도 이상했습니다. 48년을 함께 산 아내를 만나는데 면회 시간을 지켜야 한다니. 종수의 마음속에 의구심이 꿈틀거렸어요. 혜진의 말투에서도 뭔가 숨기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래도 가봐야겠어. 주소만 알려주면 돼. 혜진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정말 면회 시간이 끝났어요. 가셔도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종수는 혜진의 표정 변화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40년간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학생들의 거짓말과 진실을 구분해온 그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혜진의 모든 행동이 뭔가를 감추려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혜진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급하게 문자를 보내는 것을 종수는 놓치지 않았어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고. 이렇게 해서 종수의 길고 험난한 진실 찾기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에서의 평온한 한 달과는 정반대로 이제부터는 가족 간의 신뢰가 무너지고 숨겨진 음모가 드러나는 고통스러운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8시 거실의 침묵이 무겁게 흘렀어요. 종수는 소파에 앉아 혜진이 보낸 문자의 상대방을 궁금해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복심이 차려준 저녁상에서 하루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웠을 텐데 오늘은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들 임광수가 들어왔어요. 48배 나이에 비해 어딘가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지만 실적이 좋지 않아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터였습니다. 아버지, 오셨군요. 광수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주도는 어떠셨어요? 광수야, 어머니는 정말 괜찮은 거니? 종수는 아들의 눈을 직시하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파킨슨병이라니 믿기지 않아. 광수는 소파 맞은편에 앉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혜진이가 계속 말하더라고요.
어머니 손떨림이 심해지고 비틀거리신다고. 종수는 아들의 표정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광수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10년간 보험 설계사로 일하며 고객들을 설득해온 그였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여전히 어린 아이 같았습니다. 내가 직접 본 거니? 종수가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그게 광수는 머뭇거렸어요. 제가 회사 일이 바빠서 혜진이가 주로 돌봐드렸어요. 혜진이 부엌에서 나와 차 2잔을 내려놓으며 대화에 끼어들었어요. 오빠, 아버님께 제대로 설명드려야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님께서 3주 전부터 이상 증세를 보이셨어요. 혜진이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컵을 드실 때 손이 떨리시더니 나중엔 걸으실 때도 비틀거리시고. 종수는 혜진의 말을 들으며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너무 자세하고 체계적인 설명이었어요. 마치 미리 준비된 시나리오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모시고 갔더니 파킨슨병 진단이 나온 거예요. 혜진이 계속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전문 요양원에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어느 병원에서 진단받았니? 종수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혜진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게 서울대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 종수는 그 병원 이름을 되뇌었어요.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는데 왜 미리 연락하지 않고 혼자 모시고 갔을까요? 더구나 그런 중요한 진단을 받았으면 당연히 가족들과 상의했어야 할 텐데 말이죠. 담당 의사가 누구니? 종수는 계속 질문을 이어갔어요. 이번엔 광수가 대답했어요. 신경과 김성호 교수님이라고 하던데요. 종수는 40년 교직 생활 동안 쌓인 인맥을 떠올렸습니다. 서울대병원에도 제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내일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니? 종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내가 그런 큰 병에 걸렸는데 남편인 내가 모르고 있어야 하나? 혜진과 광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 순간 종수는 확신했습니다. 이 둘이 뭔가를 공모하고 있다고. 아버님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혜진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돌아오시면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아서? 종수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48년 함께 산 아내의 병보다 한 달간의 여행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였을까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어요. 지금 당장 요양원에 가자. 종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이 어쩌고 저쩌고 할 게 아니야. 아버님, 정말 안 돼요. 혜진이 급하게 말렸습니다. 지금 어머님 상태가 흥분하시면 안 좋아요. 흥분하시면 안 좋다는 게 무슨 말이니? 종수는 혜진의 말이 더욱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파킨슨병 환자가 가족을 보면 흥분해서 안 좋다니. 그런 경우는 치매나 정신질환에서나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당분간 안정이 필요하다고. 광수가 아버지를 말렸어요. 종수는 아들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평소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의 광수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이상했어요. 분명 뒤에서 혜진이 조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전화는 할 수 있겠지. 종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핸드폰을 요양원에서 맡아두고 있어요. 혜진이 재빨리 말했어요. 다른 환자분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종수는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곳이 감옥인가 싶었어요. 아내를 완전히 외부와 차단시켜 놓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또 다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종수가 발견했어요. 누구와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걸까요? 그 순간 혜진의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잠깐만요. 혜진이 문자를 확인하며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누구한테서 온 거야? 종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그냥 친구한테서요.
종수의 의심은 깊어졌습니다. 혜진의 모든 행동이 수상해 보였어요. 아버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광수가 아버지를 달랬습니다. 어머니 병이 갑작스러워서 저희도 혼란스러워요. 그 말을 들으며 종수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혜진뿐만 아니라 광수도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아들의 눈빛에서 죄책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광수야, 너 정말 어머니 상태를 직접 본 거니? 종수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광수는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어요. 혜진이가 동영상으로 보여줬어요. 정말 많이 아파 보이시더라고요. 동영상으로? 종수는 그 말에 경악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의 병든 모습을 동영상으로만 확인했다니. 더욱 이상한 것은 혜진이 왜 굳이 동영상을 찍었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그 동영상 좀 보여줄 수 있니? 종수가 요청했어요. 혜진과 광수는 또 다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혜진이 망설이며 대답했어요. 지워버렸어요. 종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의사 이름도 애매하고 진단 과정도 불분명하고 심지어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동영상까지 지웠다니요? 혜진아, 솔직히 말해봐. 종수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니?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도 어머님이 갑자기 그러셔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정말 파킨슨병이 맞아요. 종수는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간병인 출신인 혜진이라면 파킨슨병의 증상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터였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일 아침 첫 차로 요양원에 가겠어. 종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담당 의사와도 직접 만나볼 거야.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종수는 일어서며 자신의 방으로 향했어요. 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후 종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8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갑자기 파킨슨병에 걸렸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가족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었어요. 창문을 통해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종수는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복심이 정말 아픈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혜진과 광수의 작은 속삭임 소리가 종수의 귀에 들렸습니다. 분명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까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한잠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복심이 정말 위험한 상태는 아닐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의심이 많은 건 아닐까? 하지만 40년간 교육계에서 쌓인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었어요. 새벽 5시 종수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오늘 하루가 모든 것을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새벽 6시 종수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혜진과 광수가 잠든 사이 혼자서라도 진실을 확인해 보겠다는 결심이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동네 병원이었습니다. 복심이 평소 다니던 청운의원에 가서 최근 진료 기록을 확인해 보려 했어요. 청운의원의 간호사 김순애는 종수를 보자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교장 선생님, 오랜만이세요. 제주도 여행은 어떠셨어요? 고마워요. 김 간호사님. 그런데 우리 아내, 최근에 여기 온 적 있나요? 종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김순애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사모님은 3달 전 건강검진 받으러 오신 게 마지막이에요. 그때도 아주 건강하셨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원장님 계세요? 종수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잠시만요. 김순애가 원장실로 안내했습니다. 이원철 원장은 종수를 보자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임 교장님,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원장님,
우리 아내가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종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갑자기 그럴 수가 있나요? 이원철은 의료진으로서의 전문적인 의견을 내놨어요. 파킨슨병은 대개 서서히 진행되는 질환입니다. 갑작스럽게 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죠. 더구나 사모님은 3달 전만 해도 그때 컴퓨터를 확인하던 이원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상하네요. 사모님 최근 혈압약 처방 기록이 없는데 혹시 다른 병원에서 약을 받으셨나요? 혈압약? 종수는 그 말에 주목했어요. 복심은 평소 혈압이 정상이라 약을 먹지 않았거든요. 혈압약은 왜 갑자기 말씀하시는 거죠? 종수가 물었어요. 파킨슨병 증상과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있거든요. 이원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특정 약물을 과다 복용하면 손떨림이나 보행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종수의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혹시 사모님을 직접 보셨나요? 이원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직 못 봤어요. 내일 간다고 하는데 종수는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뭔가 이상합니다. 이원철의 말에 종수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병원을 나선 종수는 바로 택시를 잡았어요. 혜진이 알려준 요양원 주소를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송파구의 한 언덕에 위치한 행복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시설이었어요. 하지만 아침 일찍이라 정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종수는 주변을 둘러보며 다른 출입구를 찾았어요. 뒤편으로 돌아가니 직원용 출입구가 있었습니다. 마침 청소를 하러 온 직원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종수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실례합니다. 차복심님을 찾고 있는데요. 종수는 지나가는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간병인이 확인해 보더니 2층 203호실에 계세요. 종수는 재빨리 2층으로 향했어요. 2층 복도를 걷다가 203호실을 찾았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니 침대에 누워있는 복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복심아. 종수는 다가가며 아내를 불렀습니다. 복심이 눈을 뜨고 종수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종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내의 눈빛이 또렷했어요. 파킨슨병 환자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정신이 맑아 보였습니다. 여보, 정말 당신이야? 복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의식은 완전히 깨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정말 아픈 거야? 종수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복심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혜진이가 이상한 약을 줬어. 그리고 병원에서 일부러 이상하게 행동하라고. 이상한 약? 종수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역시 의심이 맞았습니다. 무슨 약이야? 종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그 약을 먹으면 손이 떨리고 어지러워져. 복심이 계속 설명했어요. 혜진이가 검사 때 모든 질문에 틀리게 대답하라고 했어. 검사를 조작했다는 얘기였어요. 종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떠니? 약을 안 먹었으니 괜찮지? 종수가 확인했어요. 어제부터 약을 안 줘서 좀 나아졌어. 하지만 여전히 손이 떨려. 복심이 손을 들어 보였는데 확실히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간병인이 다가오는 소리였어요. 면회 시간이 아닌데 누가 들어왔다고 하던데요? 간병인이 문을 열며 들어왔어요. 아, 저는 남편입니다. 종수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규정상 면회 시간을 지켜주셔야 해요. 간병인의 말에 종수는 어쩔 수 없이 일어섰습니다. 곧 다시 올게. 걱정하지 마. 종수는 아내의 손을 한 번 더 꼭 잡아주었어요. 요양원을 나오면서 종수의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복심이 말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혜진이 의도적으로 가짜 파킨슨병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종수는 교육청 시절 동료였던 보건교사 김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나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무슨 일이세요? 김영희는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파킨슨병과 비슷한 증상을 만들 수 있는 약이 있나? 종수는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김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육이완제나 일부 신경안정제를 과다 복용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간병인 출신이라면 그런 약들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종수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그런 약물 검사를 받을 수 있을까? 종수가 물었습니다. 혈액 검사로 확인 가능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검출이 어려워져요. 김영희의 대답에 종수는 서둘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고마워. 큰 도움이 됐어. 전화를 끊고 종수는 다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혜진이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종수를 보더니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하고 왔어. 종수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오늘 어머니 보러 가야지. 혜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버님, 지금 당장 가야겠어. 종수의 목소리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혜진은 당황하며 광수를 불렀어요. 광수가 잠옷 차림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광수야, 너도 함께 가자. 어머니 상태를 직접 확인해 보자. 종수는 아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광수와 혜진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그들의 당황한 모습을 보며 종수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고 있다고. 그럼 제가 먼저 연락드려 볼게요. 혜진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누구한테 연락한다는 거니? 종수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요양원에. 갑자기 가면 어머님이 놀라실 수도 있으니까요. 혜진의 변명을 들으며 종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페이스에 맞춰줄 수는 없었어요. 오늘 안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연락은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출발하자. 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며 종수는 확신했어요. 분명 복심이 말한 것이 진실이라고. 그리고 혜진이 무서워하는 것은 자신의 거짓말이 들통날까 봐서라고 말이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48년 인생의 동반자를 지키기 위한 종수의 외로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예요. 오전 10시 종수는 혜진과 광수를 재촉하며 집을 나섰어요. 혜진은 계속해서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하려 했지만 종수가 워낙 재촉해서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녀의 초조한 모습이 종수에게는 더욱 확신을 주었어요. 택시 안에서의 30분은 무거운 침묵으로 흘렀어요. 종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복심이 했던 말들을 되새겼어요. 혜진이가 이상한 약을 줬어. 검사 때 일부러 틀리게 대답하라고 했어.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요양원에 도착하자 혜진이 급하게 앞서 걸었어요. 아버님, 제가 먼저 어머님께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오시면 놀라실 수도. 안 돼. 나도 함께 들어간다. 종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면회 신청을 하는 동안 혜진은 계속 불안해했어요. 손을 비비고 시계를 자꾸 확인하는 모습이 평소 침착했던 그녀와는 너무 달랐어요. 2층 203호실 문을 열자 복심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종수를 보더니 눈이 반짝였지만 혜진과 광수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는 다시 무표정해졌어요. 어머니, 광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몸은 좀 어떠세요? 복심은 아들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광수, 내가 왔구나. 목소리에 서운함과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제가 바빠서. 광수는 죄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혜진이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제주도에서 돌아오셔서 뵈러 오셨어요. 어떠세요? 오늘은 좀 나으신가요? 복심은 혜진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손이 아직 떨려. 걷기도 힘들고. 종수는 아내의 연기를 지켜봤어요. 아침에 봤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혜진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너무 극명했어요. 복심아, 약은 잘 먹고 있니? 종수가 의미심장하게 물었어요. 복심은 종수를 바라보며 눈빛으로 대화했어요. 간병인 분이 주시는 대로 먹고 있어요. 어떤 약이니? 종수가 더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혜진이 급하게 대답했어요. 파킨슨병 치료제요.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예요. 그때 담당 간병인이 들어왔습니다. 차복심님, 약 드실 시간이에요. 간병인이 들고 온 약통을 보며 종수는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어요. 평범한 알약 몇 개였지만 정말 파킨슨병 치료제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약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종수가 간병인에게 물었습니다. 간병인은 당황하며 약통을 확인했어요. 괜찮아요. 혜진이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종수는 그 순간 혜진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 뭔가 숨기려 하고 있었어요.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종수가 요청했습니다. 오늘은 안 계세요. 간병인이 대답했어요. 내일 오전에 오세요. 내일 또 하루를 미루자는 얘기였어요. 종수는 점점 화가 났습니다. 그럼 원장님이라도 만나보고 싶어요. 종수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잠시만요. 간병인이 나간 후 방 안에는 네 사람만 남았어요. 복심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집에 가고 싶어요. 여기 너무 답답해요. 어머니, 아직은 치료를 더 받으셔야 해요. 혜진이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고. 의사 선생님? 종수는 그 말에 주목했어요. 어제 김성호 교수라고 했지? 네, 맞아요. 혜진이 대답했어요.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성호 교수 맞지? 종수가 재확인했습니다. 혜진은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네, 그런데 왜요? 어제 확인해봤는데 그런 교수는 없더라고. 종수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어요. 광수는 놀란 표정으로 혜진을 바라봤고, 혜진은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혜진이 당황했어요. 내 제자가 서울대병원 신경과에 있어서 직접 확인해봤어. 종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김성호라는 교수는 없다고 하더라고. 혜진은 당황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아, 그게 제가 이름을 잘못 들었나 봐요. 김성민 교수님이었나? 이름을 잘못 들었다. 종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광수야, 너도 그 의사를 만났니? 종수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혜진이한테서만 들었어요. 광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종수는 모든 것을 이해했어요. 광수도 혜진의 거짓말에 속고 있었던 것입니다. 혜진아, 도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니? 종수가 다그쳤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아무것도 안 숨기고 있어요. 정말 어머님이 파킨슨병이라고. 그때 복심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혜진아, 이제 그만해라.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모든 시선이 복심에게 집중됐어요. 혜진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혜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복심이 종수를 바라보며 용기를 냈어요. 여보, 내가 말할게. 이 아이가 나한테 이상한 약을 먹였어. 광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이야, 광수야.
복심의 목소리에 절실함이 묻어 있었어요. 혜진이가 병원 검사에서 일부러 틀린 대답을 하라고 했어. 그래야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종수는 아내의 고백을 들으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역시 자신의 직감이 맞았던 것입니다. 혜진이는 필사적으로 부인했어요. 어머님, 기억이 혼란스러우신가 봐요. 파킨슨병 환자들이 그런 증상을 보인대요. 기억 혼란이 아니야. 복심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내가 분명히 기억해. 내가 준 약을 먹으면 손이 떨리고 어지러워져. 혜진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녀는 광수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오빠, 어머님 상태가 이상해요. 망상 증세가. 광수가 혜진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혜진아, 정말이니?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했니? 광수의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1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어머니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녀의 눈에 절망적인 빛이 스쳤습니다. 그때 원장이 방에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시죠? 원장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종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가짜 진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원장은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가짜 진단이라니요? 파킨슨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종수가 설명했어요. 혈액 검사를 다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원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즉시 검사를 받아보시죠.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으면 자신이 복심에게 먹인 약물이 검출될 테니까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며칠이 걸릴 텐데 그동안 혜진이 어떤 행동을 보일지 종수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했어요. 이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만 혜진이 마지막 발악을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복심을 위로하며 종수는 다짐했습니다. 이제 절대 아내를 혼자 두지 않겠다고. 그리고 혜진이 저지른 일의 전모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말이에요. 요양원을 나서며 광수가 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서 제대로 얘기하자. 혜진은 고개를 떨구고 따라왔어요. 그녀의 어깨가 떨리고 있는 것을 종수가 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의 분위기는 얼어붙어 있었어요. 혜진은 창밖만 바라보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광수는 계속해서 아내를 흘끔거리며 무언가 말하려다 참고 있었어요. 종수는 운전기사에게 잠시 편의점에 들러달라고 요청했어요. 혜진아, 너 먼저 들어가 있어. 종수가 말했어요. 광수랑 나는 잠깐 볼 일이 있어. 혜진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지만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편의점 앞 벤치에 앉은 종수와 광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광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을 비비고 있었어요. 광수야, 이제 솔직하게 말해봐. 종수가 조용히 말했어요. 너 정말 아무것도 몰랐니? 광수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버지,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왜 가만히 있었니? 종수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묻어났어요. 혜진이가 계속 그러더라고요. 광수가 고백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병이 진짜라고, 자기가 간병인 출신이니까 잘 안다고. 그래서 믿었다는 거니? 종수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광수는 더 깊은 고백을 이어갔어요. 혜진이가 돈 이야기를 자꾸 했어요. 아버지 교직원 연금이 얼마나 되는지, 이 집 시세가 얼마인지. 종수는 그 말을 들으며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혜진의 목적이 돈 이야기를? 종수가 되물었어요. 네, 저희가 언제까지 아버지 밑에서 살 거냐고. 독립할 돈도 없으면서 뭘 하겠다고. 광수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럼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면 뭐가 달라진다는 거니? 종수는 혜진의 계획을 파악하려 했어요. 광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계시면 재산 정리가 어렵잖아요. 혜진이가 그러더라고요. 재산 정리. 그 말을 듣는 순간 종수는 혜진의 진짜 목적을 알 것 같았어요. 복심을 치매나 중병 환자로 만들어서 재산관리권을 가져가려 했던 것입니다. 혜진이가 다른 이야기는 안 했니? 종수가 더 캐묻자 광수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사실 혜진이가 빚이 있어요. 광수의 고백에 종수는 놀랐습니다. 빚이 얼마나? 종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인터넷으로 뭔가 했다가 잃었다고. 광수는 아내의 비밀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는데 점점 커졌다고 했어요. 인터넷으로 뭘 했다는 거니? 종수는 추궁했습니다. 주식이랑 코인? 그런 거 했다고 하던데요. 광수의 대답에 종수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투자한답시고 하다가 큰 손실을 보는 경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돈을 노렸다는 거구나. 종수가 정리했습니다. 광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혜진이 말만 믿고.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종수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부터야. 그때 종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교육청 동료였던 보건교사 김영희였습니다. 혈액검사 이야기했었잖아요. 김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아는 병원에 부탁해뒀어요. 오늘 오후에 검사 받으실 수 있어요. 고마워. 큰 도움이 돼. 종수는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런데 조심하세요. 김영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약 정말 약물을 썼다면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도 있어요. 알겠어. 주의할게. 전화를 끊고 종수는 광수를 바라봤어요. 광수야, 이제부터 혜진이를 잘 지켜봐야 해. 네, 아버지. 광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들어가자 혜진은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어요. 평소 활발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녀 옆에는 큰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혜진아, 그 가방은 뭐니? 종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정리하고 있었어요. 혜진이 힘없이 대답했어요. 종수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가방을 바라봤어요. 혹시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어디 갈 거니? 종수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아니에요. 혜진은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받으려 했지만 종수가 더 빨랐어요. 누구 전화니? 종수가 휴대폰을 들여다봤어요. 화면에는 대부업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종수는 그 이름을 보며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혜진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혜진아, 빚이 얼마나 되는 거니? 종수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혜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돈이었어요. 코인에 투자했다가. 얼마나? 종수가 다시 물었어요. 3,500만 원 정도예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보험 설계사인 광수의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돈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거니? 종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계속 독촉받고,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사람을 속이고 가짜 병을 만드는 게 정당화되는 거니? 종수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진은 깜짝 놀라며 문 쪽을 바라봤어요. 종수가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박혜진 씨 계신가요? 금융 관련 업무로 왔는데요. 대부업체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혜진은 그들을 보자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곤란합니다. 종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오니 혜진이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도 살고 싶었어요. 종수는 혜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동시에 연민도 들었어요. 하지만 복심이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혜진아, 지금이라도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해봐. 종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정확히 뭘 한 거니?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어요. 근육이완제를 드시게 했어요, 간병인. 시절에 알게 된 약이에요. 조금만 먹어도 손떨림이랑 보행 장애가 생겨요. 그 약을 어떻게 구했니? 종수가 물었어요. 예전 직장 동료한테 처방전 없이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요. 혜진의 고백은 계속됐어요. 진짜 의사는 만나지도 않았구나? 종수가 확인했어요. 네. 가짜 진단서를 돈을 주면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혜진이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종수는 혜진의 고백을 들으며 치밀한 계획의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어요. 광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혜진이 남편에게 용서를 빌었지만 광수는 고개를 돌렸어요. 종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일을 가족 내에서만 해결할 수는 없었어요.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혜진아, 내일 경찰서에 가자. 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한 일을 신고할 거야.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절망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종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복심이 요양원에서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이 모두 밝혀졌으니 복심을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내일은 모든 것이 결정되는 중요한 날이 될 것입니다. 혈액 검사 결과와 함께 혜진의 범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7시, 종수는 일찍 일어나 혜진의 방 앞에서 귀를 기울였어요.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혹시 도망간 건 아닌지 걱정이 되어 문을 살짝 열어봤어요. 혜진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듯 눈이 퀭하고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녀 옆에는 어제 봤던 가방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일어났니? 종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혜진은 고개를 돌리며 힘없이 대답했어요. 네, 잠이 안 와서요. 오늘 병원에 가서 혈액 검사 결과를 확인해야 해. 종수는 계획을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오후에는 경찰서에. 아버님. 혜진이 종수의 말을 끊었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뭔데? 종수는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며 물었어요. 어머님께 직접 사과하고 싶어요.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후에 모든 걸 다 받아들일게요. 종수는 잠시 고민했어요. 혜진이 진심으로 참여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복심도 혜진의 사과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알겠어. 하지만 나와 광수가 함께 있을 때만. 종수가 조건을 달았어요. 감사해요. 혜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광수가 방에서 나왔어요. 그도 밤새 못 잤는지 얼굴이 어두웠어요. 아버지, 오늘 회사는 안 가려고 해요. 종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오전 10시 세 사람은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택시 안에서 혜진은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해했어요. 대부업체에서 또 연락이 올까봐 휴대폰도 꺼둔 상태였어요. 요양원에 도착해 2층 복심의 방으로 향하는 동안 혜진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심정으로 이곳에 온 것이었어요.
복심은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새 사람이 들어오자 종수를 반갑게 맞았지만 혜진을 보는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광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어서 와. 복심은 아들을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제 일로 많이 놀랐겠구나.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광수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아내를 제대로 못 봐서. 일어나, 광수야. 복심이 아들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그때 혜진이 천천히 복심에게 다가갔어요. 어머님, 저 때문에 너무 고생하셨죠. 복심은 혜진을 바라보며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 시간이 혜진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왜 그랬니? 혜진아. 복심이 조용히 물었어요. 내가 너희한테 잘못한 게 있니?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은 잘못이 없어요. 다 제가 욕심을 부린 거예요. 돈 때문이었니? 복심의 질문에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솔직하게 말해봐. 복심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나한테 정확히 뭘 한 거니? 혜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을 시작했어요. 근육이완제라는 약을 어머님 음식에 조금씩 넣었어요. 그러면 파킨슨병 증상처럼. 얼마나 오래? 복심이 물었어요. 3주 정도.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에는 아주 조금만. 하지만 점점 많이 넣었다는 거구나. 복심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혜진이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저도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절망적이라고 해서 사람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니? 복심의 질문에 혜진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종수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48년간 해로한 아내가 이런 고통을 겪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복심아, 이제 다 끝났어. 종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오늘 혈액검사 결과가 나오면 내가 정말 괜찮다는 걸 증명할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혈액검사에서 약물이 검출되면 자신의 범죄가 완전히 입증되는 것이었으니까요. 어머님, 혜진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제가 어머님께 한 일을 다 털어놓을게요. 복심과 종수, 그리고 광수가 혜진을 주목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계획이었어요. 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이 치매라고 진단받으시면 재산 관리를 제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재산 관리? 종수는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교직원 연금이랑 이 집이랑. 혜진이 계속 고백했어요. 제가 빚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새로 시작하려고? 사람을 병들게 만들었다는 거냐? 종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혜진은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끔찍함을 이제야 완전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간병인이 방에 들어왔어요. 차복심님, 혈액검사 결과가 나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간병인에게 집중됐습니다. 혜진은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으려는 듯 간병인을 바라봤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종수가 물었다. 원장님이 직접 설명해드리겠다고 하시네요. 지금 오시는 길이에요. 몇 분 후 원장이 서류를 들고 방에 들어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복심님의 혈액에서 근육이완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은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었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원장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투여된 것으로 보이고 이 정도면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심은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정말 병든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완전히 정상이라는 거군요. 광수가 확인했어요. 네, 약물만 중단하면 완전히 회복 가능합니다. 원장이 대답했습니다. 다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종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복심은 혜진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어요. 분노와 실망, 그리고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혜진아, 복심이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려워. 하지만, 그 말에 혜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다른 사람들은 속이지 말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혜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의 마지막 당부가 오히려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혜진의 범죄는 물적 증거로 확인됐고 복심의 무죄도 입증됐어요. 남은 것은 법적 처리뿐이었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면서 종수는 복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 복심은 남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고마워, 여보. 당신이 아니었으면. 혜진과 광수는 뒤따라 걸으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광수는 아내와의 미래를, 혜진은 자신이 받게 될 처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어요. 경찰서에 가서 공식적인 신고를 하는 것, 그리고 혜진이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한 법적 심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2시 종로경찰서 민원실에 4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종수와 복심, 그리고 광수와 혜진이었어요. 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진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담당 형사인 김재용 경위가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난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범죄 행위네요. 네, 그래서 신고하러 왔어요. 종수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 아내에게 가한 모든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받게 해주세요. 김재용 경위는 혜진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박혜진 씨, 진술서에 작성하신 내용이 모두 사실인가요? 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힘없이 대답했어요. 네, 모두 제가 한 일이에요. 혈액검사 결과서와 요양원의 증명서도 함께 제출하겠어요. 종수가 준비해온 서류들을 내밀었어요. 김재용 경위는 서류들을 검토하며 말했어요. 상해죄, 사기죄, 그리고 노인복지법 위반. 여러 혐의가 적용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혜진의 어깨가 떨렸어요. 현실이 되어버린 법적 처벌 앞에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형사님, 처벌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정확한 건 재판에서 결정되겠지만 김재용 경위가 설명했어요. 이런 사건은 보통 실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형. 그 말에 혜진이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을 지었어요. 광수도 충격받은 듯 아내를 바라봤어요. 수사는 며칠 정도 걸릴 예정이고 그동안 박혜진 씨는 출국 금지 조치돼요. 김재용 경위가 절차를 설명했어요. 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차피 갈 곳도 없어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에 4사람은 각자 다른 표정이었어요. 종수는 안도감을, 복심은 복잡한 감정을, 광수는 절망감을, 혜진은 체념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 앉아있는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혜진이 광수를 바라보며 말했답니다.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 광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대답했어요. 혜진아, 나도 미안해. 내 상황을 제대로 파악 못해서. 종수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이 없어. 다만 앞으로가 중요해. 광수가 망설이며 말했어요.
혜진이와 이혼할 생각입니다. 혜진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지만 반대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나는 모든 걸 정리할게. 혜진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복심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혜진아, 감옥에서 나오면 정말 새 사람이 되어라. 혜진이 복심을 바라봤어요. 나도 젊었을 때 힘든 시절이 있었어. 복심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방직 공장에서 일하면서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지. 하지만 그렇다고 남을 해치지는 않았어. 복심의 목소리에 따뜻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려워도 정직하게 사는 게 사람의 도리야. 혜진은 복심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거니? 복심이 물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도 마지막까지 따뜻한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그때 혜진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대부업체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지 마. 종수가 말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신경 쓰지 마. 하지만 혜진은 전화를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야기를 끝내고 각자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복심은 요양원에서의 악몽을 씻어내듯 샤워를 했고, 혜진은 자신의 물건들을 가방에 담았습니다. 어디 갈 거니? 종수가 혜진에게 물었어요. 친구 집에 잠시. 혜진이 대답했습니다. 재판 끝날 때까지요. 종수는 혜진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분노는 여전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처지가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혜진아, 종수가 불렀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어. 네, 아버님. 정말 후회하니? 종수가 진심으로 물었어요.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네, 정말 후회해요. 어머님께 한 일도, 오빠를 속인 것도, 모든 게 그럼 됐어. 종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히 진행됐어요. 복심이 직접 차린 집밥이었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혜진은 마지막 식사를 조용히 마쳤어요. 내일부터는 이 집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식사 후 혜진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녀를 배웅하러 나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복심은 혜진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고 가거라. 혜진이 집을 나선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마침내 평온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 종수가 복심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어. 복심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광수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정말 효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날 밤 복심과 종수는 오랜만에 자신들의 침실에서 잠을 잤어요. 48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이었어요. 더 이상 의심하고 경계할 필요 없는 진짜 평온한 노후 말이에요.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법정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피고인석에 앉은 박혜진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살이 많이 빠져 초췌해진 얼굴에 체념과 후회가 가득했어요. 방청석에는 종수와 복심, 그리고 광수가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복심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고, 광수는 새로운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며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박혜진은 시어머니에게 근육이완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하여 상해를 가하고, 또한 가짜 진단서를 이용해 요양원 입소를 조작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종수는 복심의 손을 꼭 잡으며 판결을 기다렸어요.
따라서 본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혜진은 그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무거웠어요. 법정을 나서며 종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긴 싸움이 마침내 끝난 것이었어요. 정의가 실현됐고 무엇보다 복심이 건강을 되찾았어요. 한 달 후 종로구 청운동의 작은 다세대 주택에는 평온이 찾아왔어요. 복심은 다시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고 종수는 근처 도서관에서 아이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혜진 사건을 계기로 비슷한 피해를 당하는 노인분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이 생긴 것이에요. 광수는 주말마다 부모님을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새로운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요양원 봉사활동 신청했어요. 어머니처럼 억울한 상황에 계신 분들을 돕고 싶어서요. 그래, 좋은 생각이다. 종수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게 하는 거구나. 복심도 기특하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광수야, 내가 이렇게 성장해주니 정말 고맙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세 가족은 함께 요양원을 방문했어요. 복심이 머물렀던 그곳에 계신 다른 어르신들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들의 무관심으로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복심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기적으로 이런 곳 다니면서 봉사할까요? 좋은 생각이야. 종수가 동의했어요. 우리가 겪은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야. 그해 가을, 종수와 복심은 어르신 권익 보호 모임이라는 작은 단체를 만들었어요. 노인 학대나 재산 피해 사례를 상담하고 법적 도움을 주는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작은 모임이었지만 점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늘어났습니다. 1년 후 어느 날 혜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께 편지 내용을 복심이 소리내어 읽었어요. 저는 이곳에서 매일 뉘우치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있어요. 특히 어머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죠. 여기서 검정고시도 준비하고 간병인 자격증도 다시 공부하고 있어요. 나중에 나가면 정말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복심은 편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사람은 변할 수 있어. 혜진이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구나. 2년 후 종수와 복심은 지역에서 유명한 봉사 부부가 되었어요. 그들이 운영하는 상담소에는 매주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왔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갔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때 그 일 때문인 것 같아. 나쁜 일도 결국은 좋은 일의 씨앗이 되는 것 같아. 광수는 새로운 직장에서 안정된 생활을 찾았어요. 어느 봄날 오후 종수와 복심은 작은 텃밭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복심이 심은 상추가 파릇파릇 자라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네요. 복심이 흙을 털며 말했어요. 그래, 하지만 결국 잘 이겨냈어. 종수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평온해. 그때 현관 앞에서 광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복심이 일어서며 물었어요. 혜진이에게서 소식이 왔어요. 모범수로 6개월 조기 출소한다고 해요. 그래, 다행이구나. 종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그리고 출소하면 노인요양원에서 진짜 간병인으로 일하고 싶다고 하네요. 자신이 저지른 일을 속죄하며 살겠다고 해요. 복심은 그 소식을 들으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사람은 변할 수 있구나. 다행이야. 종수와 복심은 서로 사랑하며 봉사활동을 계속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여보, 48년 결혼 생활 중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지만 복심이 말을 꺼냈어요.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준 것 같아요. 맞아. 종수가 아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됐고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게 됐으니까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함께 살아요. 복심이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종수도 환한 미소로 대답했어요. 우리는 이겨낸 사람들이잖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어요. 48년 부부의 사랑은 시련을 통해 더욱 깊어졌고 그들의 남은 인생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봉사로 채워질 것이었습니다. 혜진의 배신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결국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가 되었어요. 악한 일도 결국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진정한 사랑은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응원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이야기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